아침 첫 음식은 간 포도당 분비를 진정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추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은 식사입니다. 설탕보다 혈당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이런 음식만 따로 먹을 경우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혈당 상승폭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추천하시는 음식이 있나요? 아침 공복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간의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사람 대부분이 밤사이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방출되는 새벽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 첫 음식은 간 포도당 분비를 진정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추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은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포함된 가벼운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아보카도, 무가당 그릭 요구르트처럼 당이 거의 없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이런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이후 식사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채소 한 접시입니다. 특히 양배추나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에 올리브 오일과 소량의 식초를 더하면 식이섬유와 지방이 결합해 혈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공복에는 단맛이 강한 음식보다는 몸을 천천히 깨우고 혈당 변동성을 줄여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포함된 가벼운 식사를 선택하면 하루 첫 혈당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날 전체 혈당 리듬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탕보다 더 혈당을 폭발시키는 음식이 있나요? 설탕보다 더 혈당을 폭발시키는 음식이 실제로 있습니다. 혈당 상승 속도는 단맛의 강도보다는 그 음식이 얼마나 빨리 포도당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가공이 얼마나 되었는가와 섬유질이 얼마나 제거되었는가가 핵심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하얀 빵이나 흰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단맛은 설탕보다 약하지만 체내에서는 훨씬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흰 빵의 혈당 지수는 약 75에서 80, 흰 쌀밥은 70 전후이고 이는 설탕의 혈당 지수 약 65보다 더 높습니다. 즉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감자나 단호박처럼 전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들은 조리 후 전분이 젤라틴화 되면서 흡수가 매우 빨라지고 특히 익힌 감자나 단호박은 설탕보다 혈당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아침에 이런 음식만 따로 먹을 경우 식후 혈당이 200 이상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무설탕 제품이나 다이어트 간식 중에서도 주의할 음식이 있습니다. 무설탕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말티톨, 말토덱스트린 같은 인공 감미료나 전분 유래 성분이 들어간 경우 설탕보다 더 높은 혈당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혈당을 결정짓는 것은 단맛의 세기가 아니라 가공과 흡수 속도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익힌 전분, 무설탕 가공식품은 설탕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단맛보다 가공 여부를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한국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국인들의 식습관에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패턴이 매우 많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방식입니다. 식단 구성 자체는 건강해 보이지만 조리법과 식사 순서, 섭취 속도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흰쌀밥 중심의 식단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하루 섭취 열량의 절반 이상을 흰쌀밥에서 얻고 있습니다. 쌀은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거의 제거되어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국, 반찬, 찌개까지 모두 밥과 함께 먹기 때문에 한 끼 전체가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찬에 당과 정제 탄수화물 양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념장, 고추장, 조청, 물엿이 들어간 조림이나 볶음 요리는 겉보기에는 짠맛 위주지만 실제로는 설탕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밥과 함께 먹으면 설탕과 탄수화물이 동시에 들어와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셋째, 식사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국인들은 짧은 시간에 빨리 먹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뒤 천천히 떨어지면서 식후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네 번째, 국물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라면, 떡국, 칼국수, 짬뽕과 같은 음식은 면과 국물 모두 정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물까지 모두 마시는 습관은
단순 탄수화물 섭취량을 크게 늘려 혈당 상승 폭등을 유발합니다. 가끔 국물에 달달한 맛이 난다면 국물에도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물까지 모두 마시는 습관은 단순 탄수화물 섭취량을 크게 늘려 혈당 폭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별도로 먹는 문화입니다. 식사 후 커피와 함께 케이크, 빵, 과일 주스를 먹는 습관은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다시 포도당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은 정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 단맛이 숨겨진 반찬, 빠른 식사 속도, 단맛이 나는 국물 섭취, 식후 디저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혈당 상승폭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되는 단 음식이 있나요? 당뇨 환자라고 해서 단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단맛 그 자체가 아니라 단맛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가 많은 자연식 단맛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보카도 같은 저당질 과일은 단맛이 약간 있지만 혈당 지수가 낮아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런 과일은 당분이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어 흡수가 느리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단맛을 내지만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몽크프루트 추출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혈당 반응이 거의 없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 당뇨병 환자들이 단맛을 느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단맛입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를 약간 넣거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단맛이 완화되어 혈당 반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 환자도 단 음식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제당 대신 식이섬유가 포함된 자연식 단맛 또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감미료를 이용하면 충분히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즉, 단맛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혈당을 폭발시키지 않는 단맛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약 없이는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당뇨병이 모두 약 없이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은 단계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먼저 당뇨 전 단계에서는 대부분 약 없이도 혈당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는 췌장이 여전히 충분히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지만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져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식습관 조절,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실천하면 혈당을 정상 범위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초기 당뇨병은 이미 진단은 되었지만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 식단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췌장의 회복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쓰는 이유는 췌장을 쉬게 하여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췌장이 완전히 지치기 전에 휴식을 주는 과정이라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약을 너무 늦게 시작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가 더 빨리 소모되어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병은 약 없이 가능한 시기와 약이 꼭 필요한 시기가 존재합니다.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병은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미 좀 많이 진행된 당뇨병은 약을 통해 췌장을 보호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즉, 약을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정확히 관리하느냐입니다. 밥 먹고 졸린 현상이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이 있나요? 밥을 먹고 졸린 이유는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 속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맛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몸은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겠죠.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식사 후 졸림입니다. 즉,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하고 급하강하는 롤러코스터형 혈당 곡선이 식곤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잠이 쏟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 빵, 면처럼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는 최근 현대식 한국식 식단은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이 함께 포함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식후 졸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밥 먹고 졸린 현상은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동에 대한 몸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식사 구성과 속도를 조절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식곤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당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상승하고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손끝 체열기로 측정했을 때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당뇨병 전 단계 사람들에게 췌장의 1차 인슐린 분비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과 일치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기 오차를 감안해서 1시간 기준 180 이상이면 스파이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최고 수치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식후 2시간 이내에 얼마나 잘 내려오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식후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140 이상에서 유지된다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 기준은 식후 1시간 160 이상 그리고 2시간에도 14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반복되면 췌장은 계속 과부하를 받게 되고 결국 인슐린 분비세포가 지치면서 당뇨병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순간의 수치가 아니라 빠른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혈당 패턴을 말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췌장은 피로해지고 결국 공복혈당까지 높아지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스파이크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막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당뇨병은 관련이 있는 건가요?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췌장이 점점 지쳐 결국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이를 낮춥니다. 하지만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반복하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오르고 그때마다 췌장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피로해지고 점차 인슐린 분비가 늦거나 부족해집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혈관 내벽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이중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160을 넘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췌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결국 공복혈당까지 높아지면서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단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강도를 크게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제탄수화물 함유량에 따라 음식의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먹는 순서와 속도 그리고 식후 운동을 통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에 섭취한 뒤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로 먹으면 섬유질이 위와 소장을 덮어 포도당 흡수가 느려지고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양배추, 오이, 상추 같은 생채소나 데친채소를 이걸 먼저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10분 만에 먹는 것보다 20분 이상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까지 약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 교정이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행동입니다. 셋째, 식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당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므로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30 가까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채소 먼저, 천천히, 그리고 식후에 움직이는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음식의 종류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일수록 혈당이 빠르고 크게 오릅니다. 흰쌀밥, 흰빵, 면, 떡, 감자, 단호박처럼 섬유질이 제거된 식품은 소화가 빠르고 포도당으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식후 1시간 내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런 음식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밥이나 면만 단독으로 먹는 식습관입니다.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이 빠져 있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둘째, 식사 속도가 빠른 습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먹으면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 급상승합니다. 특히 국물 음식을 빨리 먹는 한국식 식사 패턴이 이런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순서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밥부터 먼저 먹는 식사 방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반대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면 포도당 흡수가 늦어져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넷째, 늦은 시간에 식사나 야식입니다.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크게 오릅니다. 특히 먹고 바로 누우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은 채 유지되며 췌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는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빠르고 단독으로 늦은 시간에 먹는 습관이 함께 작용할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음식의 종류를 바꾸고 식사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체중 증가는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현상이 아니라 체중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의 작용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이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때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남은 포도당을 지방 형태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당이 급격하게 올수록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만큼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대부분을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대사가 바뀝니다. 특히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이 쉽게 늘어나며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 뒤 빠르게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해 강한 식욕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금세 배가 고프고 단 음식이 당기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어 체중이 더 쉽게 늘어납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는 체중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과식과 폭식을 유발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혈당 관리뿐 아니라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을 쓴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오징어 약사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 약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40%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즉, 2명 중 1명은 이미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지나면 췌장의 기능이 빠르게 떨어져 돌이키기가 어려운 진짜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혈당이 200을 넘기 시작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복혈당이 100을 넘는 순간부터 생활을 돌봐야 합니다. 식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져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병을 막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40%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일찍 실천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이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한 끼 식사, 한 번의 걷기, 1시간의 수면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의 시작이 아니라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의 책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은 그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길잡이입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법과 습관이 담긴 가장 실용적인 혈당 교과서로 여러분들의 건강 회복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